내 25 인생은 잘 짜인 한 편의 슬픈 드라마였다. 내 이름은 윤서아. 나는 태어날 때부터 결함이 있는 심장을 가지고 태어났고 의사는 내가 성인이 된 것만으로도 기적이라고 말했다. 나의 세상은 병실 창문과 그 너머로 보이는 한 줌의 하늘이 전부일 만큼 아주 작았다. 부모님은 내 유일한 햇살이었고 모든 힘을 다해 나를 지켜주셨지만 예기치 못한 사고로 내 삶에서 영원히 사라지셨다. 그해 나는 부모님이 남기신 회사 지분과 모든 자산을 상속받았다. 총액은 500억 원. 하룻밤 사이에 나는 서울에서 가장 부유한 환자가 되었다. 돈은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았고 오히려 연약한 심장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내 주위를 맴도는 것들이 과연 사람인지 아니면 피냄새를 맡고 달려드는 하이에나인지 두려웠다. 박지훈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는 서울 의료계의 살아있는 신화이자 최연소 심장외과 과장이었다. 잘생긴 얼굴에 다정한 성격, 웃을 때면 눈에 별을 가득 담은 듯한 남자. 그는 나를 깨지기 쉬운 유리 인형처럼 대하지도 내 뒤에 있는 막대한 재산을 탐내지도 않았다. 그는 지루하기 짝이 없는 내 과거 이야기를 끈기 있게 들어주었고 내가 숨쉬기 힘들어할 때면 등을 부드럽게 쓸어주었으며 이렇게 말해주었다. 서아야, 무서워하지 마. 내가 있잖아. 나는 속수무책으로 빠져들었다. 그 남자가 나를 위해 짜놓은 다정한 덫에 기꺼이 내 모든 것을 내어주었다. 우리는 결혼했다. 시어머니 김미숙과 시누이 박지민도 나에게 상상 이상의 열정을 보여주었다.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온갖 비싼 보양식을 정성껏 끓여 내 침대맡으로 가져왔고 내가 다 마시는 것을 보고 나서야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말했다. 서아야, 몸이 약하니 많이 챙겨 먹어야 한다. 우린 한 가족이잖니? 내가 건강한 게 우리 집안 최고의 복이야. 시누이는 오빠 과의 간호사였다. 그녀는 항상 다정하게 내 팔짱을 끼고 병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제잘거렸고 매일 나의 건강 데이터를 꼼꼼하게 기록해 주었다. 그녀는 말했다. 새언니, 걱정 마세요. 우리 오빠는 세상 최고의 의사예요. 꼭 언니를 고쳐줄 거예요. 나는 갑작스레 찾아온 행복에 둘러싸여 마치 신에게 잊혔다가 뒤늦게 총애를 받게 된 아이가 된 기분이었다. 연약한 내 몸속에서 삶에 대한 갈망이 다시금 타올랐다. 특히 박지훈이 마침내 나에게 완벽하게 맞는 심장 공여자를 찾았고 그가 직접 내 수술을 집도할 것이라고 말했을 때 나는 흥분해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나는 이것이 내 잿빛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믿었다. 나 윤서아에게도 드디어 봄날이 오는구나. 수술은 금요일로 잡혔다. 목요일 오후 나는 마지막 수술 전 검사를 마쳤다. 의사는 내 상태가 아주 좋아서 이번 수술을 충분히 견딜 수 있을 거라고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거리 풍경을 보며 미래에 대한 무한한 희망에 부풀었다. 심지어 나는 평소와 다르게 기사님에게 디저트 가게 앞에 차를 세워달라고 해서 박지훈이 가장 좋아하는 치즈케이크를 샀다. 그에게 깜짝 선물을 해주고 싶었다. 강남구에 있는 호화로운 저택에 돌아왔을 땐 이미 어둑어둑해진 뒤였다. 집 안은 조용했고 가사도우미는 벌써 퇴근한 듯 했다. 나는 신발을 벗고 비밀을 품은 어린 소녀처럼 살금살금 안으로 들어갔다. 평소 이 시간이면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가장 좋아하는 막장 드라마를 보고 계셨지만 오늘 거실 TV는 꺼져 있었다. 의아해하던 그때 2층 서재 문틈으로 빗줄기가 새어나왔고 억눌린 말소리와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지훈 씨, 그리고 시어머니와 시누이였다. 모두 집에 있었다. 나는 케이크를 든 채 저도 모르게 입꼬리를 올리며 발걸음을 가볍게 옮겼다. 내가 갑자기 나타났을 때 그들이 보일 놀란 표정을 상상했다. 하지만 내가 서재 문 앞에 이르러 문을 밀고 들어가려던 바로 그 순간 시어머니의 날카롭고 흥분된 목소리가 독을 바른 얼음송곳처럼 내 귓속을 하난 파고들었다. 지훈아,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 그 골골대는 년만 수술대에서 죽어주면 그년 명의로 된 500억, 그거 온전히 우리 박씨 집안 차지가 되는 거라고. 하하하하.
내 손이 허공에서 굳었고 얼굴에 미소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내가 지금 뭘 들은 거지? 골골대는 년. 수술대에서 죽는다고? 500억. 뒤이어 들려온 것은 내 다정다감한 남편 박지훈의 목소리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온화함 대신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의기양양하고 냉혹한 어조가 섞여 있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수술대 위에서 벌어지는 의료 사고만큼 쌓인 규명이 어려운 것도 없어요. 아주 철저하게 준비했으니까 모든 과정이 완벽할 겁니다. 개 심장은 마취 시작하고 2시간도 못 버틸 거예요. 오빠, 진짜 대박이다. 이건 신우이 박지민의 명랑한 웃음소리였지만 지금은 마치 독사의 혀 놀림처럼 들렸다. 그때 내가 옆에서 호흡 맞춰줄게. 수술 집게를 잘못 건네주든 모니터 수치를 잘못 조작하든 아무도 모르게 감쪽같이 해낼 자신 있어. 아내를 살리려 애썼지만 실패한 비운의 남편을 누가 의심하겠어? 그때가 되면 오빠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동정받는 다이아몬드 싱글남이 되는 거지. 성대한 장례식 한 번 치르고 언론 앞에서 눈물 몇 방울 흘려주면 모든 게 깔끔하게 정리될 거야. 서재 안에서는 억누를 수 없는 탐욕과 희열에 찬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들은 나의 죽음을 위해 미리 축하 파티를 열고 있었다. 온몸에 피가 순식간에 역류했다가 다음 순간 그대로 굳어버리는 것 같았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가 발끝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치솟아 온몸이 떨렸다. 나는 문 안에서 내 시체를 나눠 먹고 있는 악마들을 놀라게 할까 봐 필사적으로 입을 틀어막고 어떤 소리도 내지 않으려 애썼다. 결국 하루하루 이어지던 다정한 보살핌도 따뜻한 안부 인사도 무서워하지 마. 내가 있잖아 라는 깊은 약속도 전부 세상에서 가장 악독한 거짓말이었다. 그들은 나를 보며 웃고 보양식을 가져다주고 세심하게 돌봐준 것은 오직 내가 수술대 위에 오를 그날까지 건강하게 살아있게 한 다음 직접 내 숨을 끊기 위해서였다. 20년 넘게 알아온 내 심장이 이 순간 터져버릴 듯이 아팠다. 거대한 배신감과 굴욕감에 눈앞이 캄캄해지며 거의 졸도할 뻔했다. 안 돼, 윤서아. 쓰러지면 안 돼. 지금 쓰러지면 정말 저들 뜻대로 되는 거야? 나는 온 힘을 다해 스스로를 진정시켰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소리 없이 현관으로 물러나 이제는 더없이 비꼬는 물건이 되어버린 치즈케이크를 신발장 위에 올려두었다. 그리고는 옷매무새와 머리를 정돈하고 몇 초간 감정을 가다듬은 뒤 다시 발을 들어 평소와 같은 힘으로 바닥을 밟으며 또각, 또각, 또각 소리를 냈다. 저 왔어요. 나는 경쾌하면서도 살짝 지친 듯한 목소리로 외쳤다. 서재 문이 스르륵 하고 열리며 박지훈의 잘생긴 얼굴이 나타났다. 그는 나를 보고 처음엔 잠시 멈칫하며 눈빛에 스치는 당황을 감추지 못했지만 이내 늘 짓던 다정한 미소로 그것을 덮었다. 서아야. 어떻게 벌써 왔어? 검사는 잘 끝났고 그는 재빨리 다가와 자연스럽게 내 손에서 가방을 받아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내 허리를 감쌌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따라 나오며 얼굴에 자애와 놀라움을 가득 채웠다. 어머나, 우리 착한 며느리. 미리 전화라도 주지 그랬어. 기사 보내서 모셔오게 했을 텐데 시어머니는 방금 전 내 500억 유산을 헤아리던 그 손으로 다정하게 내 손을 잡았다. 그 손은 무서울 정도로 따뜻했다. 맞아요, 새언니. 피곤하시죠? 제가 따뜻한 물 한 잔 가져다 드릴게요. 시누이도 살갑게 다가왔다. 나는 완벽한 가면을 쓴 세 사람의 얼굴을 그들 눈 깊은 곳에 미처 감추지 못한 탐욕과 캥기는 마음을 보며 속으로 차가운 사리를 다졌다. 나는 순순히 박지훈의 품에 기대어 창백하고 의존적인 미소를 지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검사 잘 끝났어요. 의사 선생님이 내일 바로 수술 받을 수 있대요. 저 조금 무서워서 당신 빨리 보고 싶어서 일찍 왔어요. 내 말을 듣자 세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얼굴의 미소는 한결 더 진실해 보였다. 박지훈은 나를 끌어안고 이마에 입을 맞추며 꿀이 떨어질 듯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바보야, 뭐가 무서워.
내일 한숨 푹 자고 일어나면 모든 게 다 좋아질 거야. 넌 완전히 새롭고 건강한 인생을 살게 될 거야. 그래, 완전히 새롭고 건강한 인생. 하지만 그 사람은 내가 아니겠지? 나는 눈을 감고 눈동자 속에서 들끓는 증오를 감췄다.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윤서아, 지금부터 게임의 룰은 내가 정하는 거야. 난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저들이 자신의 탐욕과 악독함 때문에 가장 비참하고 절망적인 대가를 치르는 걸 내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볼 거야. 나를 위해 정성껏 준비된 이 죽음의 수술, 그 집도인은 이제 바뀔 때가 됐어. 그날 밤, 나는 사형장으로 향하는 죄수를 연기하며 사형 집행인에게 극도의 의존과 공포를 드러냈다. 나는 박지훈에게 딱지처럼 달라붙어 거실에서 침실까지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의 손을 잡고 얼굴을 그 손바닥에 묻으며 울먹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훈 씨, 너무 무서워요. 정말 너무 무서워요. 내일이면 내 목숨이 온전히 당신 손에 달리잖아요. 꼭 날 살려줘야 해요. 꼭. 내 눈물은 진짜였지만 그 뒤에 숨은 감정은 공포가 아닌 하늘을 찌를 듯한 증오였다. 내 말에 그의 몸이 순간적으로 굳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내 손을 마주잡고 손등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알아채기 힘든 연민이 스쳤지만 그보다 더 짙은 것은 나의 의무지가 불러일으킨 탐욕이었다.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서아야, 그는 나를 품에 안고 등을 토닥였다. 이건 그냥 평범한 수술이야. 나한테는 밥 먹고 물 마시는 것처럼 간단한 일이라고. 날 믿어야지. 나는 최고의 의사고 또 널 가장 사랑하는 남편이잖아. 절대 널 잘못되게 하지 않아. 날 가장 사랑하는 남편? 나는 그의 따뜻하고 단단해 보이는 가슴에 엎드려 그의 차분하고 힘찬 심장 소리를 들으며 속으로 냉소를 머금었다. 이 남자는 가장 다정한 말로 나를 어떻게 사고사로 위장해 죽일지 계산하고 있었다. 그의 심장은 아마 수술실의 기구들보다도 더 차가울 것이다. 나는 내가 옳았다는 걸 알았다. 나의 나약함과 의존은 그에게 내가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심어주었다. 사랑의 환상에 빠져 세상 물정 모르는 병약한 여자는 가장 손쉬운 먹잇감이다. 그의 눈에 비친 한 줄기 연민은 악어가 먹이를 삼키기 전에 흘리는 가식적인 눈물에 불과했다. 밤이 깊어지고 나는 뒤척이다가 체력이 다해 깊이 잠든 척했다. 박지훈은 이불을 덮어주고 내 호흡이 안정적인 것을 확인한 후 살금살금 일어나 침실을 나갔다. 그가 베란다로 가서 목소리를 낮춰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아마도 그의 간호사 동생과 내일의 살인 계획을 최종 확인하는 중이겠지. 나는 천천히 눈을 떴다. 어둠 속에서 내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나는 베개 밑에서 미리 숨겨두었던 새 휴대폰을 꺼냈다. 이 유심칩은 내 명의로 개통된 것도 아니었다. 이것은 내가 나를 위해 남겨둔 마지막 퇴로였고 언젠가 순진하게도 영원히 쓸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었다. 나는 불을 켜지 않고 창밖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에 의지해 익숙한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전화는 한 번 울리자마자 바로 연결되었다. 누구십니까? 전화기 너머에서 침착하면서도 경계심이 묻어나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 변호사님, 저예요. 윤서아운의 목소리는 흥분과 억눌린 분노로 미세하게 떨렸다. 김석진 변호사님. 그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가장 신뢰했던 동료이자 우리 가족의 법률 고문이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복잡한 유산 상속 절차를 모두 처리해 주시며 삼촌처럼 나를 지켜주셨다. 내가 결혼한 후 박지훈과 시댁 식구들이 너무나 완벽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불신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김 변호사님과의 연락을 점차 줄였다. 지금 생각해보니 이것 역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외부 세계와 나를 단절시키려는 그들의 계획의 일부였을지도 모른다. 전화기 저편은 몇 초간 침묵했다. 이내 김 변호사님의 목소리가 심각하게 변했다. 서아 아가씨, 이렇게 늦은 시간에 무슨 일 있으십니까? 나는 울음이 터져나오려는 것을 온 힘을 다해 참았다. 입을 틀어막고
오늘 밤 들었던 모든 것을 한 글자도 빠짐없이 최대한 차분한 어조로 다시 이야기했다. 한마디 한마디 내뱉을 때마다 심장이 칼로 베이는 듯 했다. 마지막 말을 끝냈을 때 눈물은 이미 소리 없이 내 얼굴을 뒤덮고 있었다. 전화기 저편은 죽음 같은 정적이 흘렀다. 김 변호사님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고 그 안에 담긴 분노가 마치 수화기를 뚫고 이쪽의 어둠을 불태울 것만 같았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들, 한참 만에 김 변호사님이 이를 악물고 몇 마디를 쥐어짰다. 그의 목소리는 극도의 분노로 갈라져 있었다. 서아 아가씨, 제 말 들으세요. 지금 아주 위험한 상황이지만 정말 잘 대처하셨습니다. 절대 그들을 놀라게 해선 안 됩니다. 변호사님, 저 어떡해요? 그들이 내일 바로 손을 쓸 거예요. 내 목소리에는 무력감이 가득했다. 두려워 마세요. 김 변호사님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의심할 여지 없는 힘이 담겨 있어 내 불안한 마음을 즉시 안정시켰다. 그들이 수술대로 당신을 죽이려 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수술대 앞에서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겁니다. 서아 아가씨,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들을 안심시키고 모든 것은 제 지시에 따라 주십시오. 전화를 끊은 후 나는 모든 통화 기록을 삭제하고 휴대폰을 다시 숨겼다. 베란다 문이 열리고 박지훈이 밤의 서늘한 기운을 품고 들어왔다. 그는 몸을 숙여 내 얼굴에 입을 맞췄다. 내가 정말 잠들었는지 확인하는 듯 했다. 나는 눈을 감고 꼼짝도 하지 않았다. 곧 내 피로 물들 그 손이 내 머리카락을 쓰다듬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다음 날 아침, 내가 눈을 떴을 때 시어머니는 이미 김이 모락모락 나는 전복죽을 내 침대맡으로 가져온 후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햇살보다 더 찬란한 미소가 걸려 있었고 눈빛에는 기대감이 가득했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갈 살찐 양을 보는 것 같았다. 서아야, 어서. 식기 전에 먹어. 오늘이 어떤 날인데 든든히 먹어야 힘을 내지. 나는 미소를 지으며 그릇을 받아들고 힘없으면서도 미안한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감사해요. 그런데 드릴 말씀이 있는데 지훈 씨도 같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마침 욕실에서 나온 박지훈이 그 말을 듣고 다가왔다. 그는 머리를 닦으며 물었다. 무슨 일이야, 서아야? 나는 침대 머리맡에 놓인 휴대폰을 집어들고 그들 모자 앞에서 다시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스피커폰으로 전환했다. 김 변호사님, 좋은 아침입니다. 저 윤서아예요. 서아 아가씨, 좋은 아침입니다. 김 변호사님의 목소리는 아주 평범하게 들렸다. 나는 박지훈을 한번 쳐다봤다. 눈에는 무한한 애정과 신뢰를 담아 전화기에 대고 말했다. 변호사님,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제 유언장을 수정하고 싶어요. 유언장을 수정한다고요? 김 변호사님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묻어났다. 시어머니와 박지훈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변했다.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았고 상대방의 눈에서 긴장과 탐욕을 읽었다. 나는 말을 이었다. 네, 오랫동안 생각해봤어요. 지훈 씨가 저를 위해 정말 많은 걸 희생했고 제 목숨은 그 사람이 준 거나 다름없어요. 혹시라도 만약에 제가 수술대에서 깨어나지 못한다면 제 명의의 모든 개인 재산, 500억 원의 신탁기금과 회사 지분을 포함해서 전부 제 남편 박지훈이 단독으로 상속받았으면 해요. 부디 제가 오늘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까지 모든 법적 서류를 준비해서 공증까지 받아주세요. 내 말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의 눈이 반짝하고 빛났다. 그 빛은 그녀가 손목에 찬 다이아몬드 팔찌보다 더 눈부셨다. 그녀는 흥분해서 손에 든 쟁반을 떨어뜨릴 뻔했고 나를 보는 눈빛은 순식간에 자애에서 성모 마리아와 같은 비애와 애정으로 바뀌었다. 박지훈도 멍하니 서 있었다. 그는 아마 내가 죽음을 앞두고 이런 큰 선물을 스스로 내놓을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그의 눈에 스친 환희는 순식간에 더 깊은 감동과 안타까움으로 대체되었다. 그는 다가와 내 손을 잡고 목이 맨 목소리로 말했다. 서아야, 왜 이런 짓을 해? 내가 널 구하는 건 내 돈 때문이 아니야? 알아요. 나는 그의 손을 마주 잡고
눈물을 머금은 채 그를 바라봤다. 알기 때문에 더더욱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지훈 씨, 이게 제가 당신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에요. 허락해줘요. 네. 전화기 저편의 김 변호사님은 잠시 침묵하더니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알겠습니다. 서아 아가씨. 그렇게 결정하셨다면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서류가 준비되면 병원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전화를 끈 차 시어머니는 즉시 한박웃음을 지으며 죽을래 입가로 가져왔다. 아이고, 우리 착한 며느리, 그런 생각은 왜 해? 넌 틀림없이 괜찮을 거야. 자, 죽 식겠다. 어서 먹고 병원 가야지. 수술 시간 늦으면 안 돼. 나는 탐욕으로 일그러진 그녀의 얼굴을 보며 순순히 입을 벌렸다. 이 죽은 내 입안에서 창자를 뚫는 독약과 다를 바 없었다.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나는 박지훈의 어깨에 기대어 졸린 척했다. 차가 병원에 거의 다다랐을 때 나는 갑자기 화들짝 애놀라며 몸을 바로 세웠다. 아, 큰일 났다. 왜 그래? 박지훈이 즉시 긴장하며 물었다. 제가 중요한 서류를 집에 서재 서랍에 두고 온 것 같아요. 나는 눈살을 찌푸리며 일부러 안타까운 척 말했다. 예전에 가입했던 개인건강보험인데 이번 수술이랑 연관된 조항이 좀 있는 것 같아서요. 지훈 씨, 저 먼저 병원에 내려주고 수속받게 한 다음에 집에 가서 좀 가져다 주면 안 될까요? 당신 책상 왼쪽 두 번째 서랍에 파란색 파일 안에 있어요. 박지훈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알았어. 걱정 마. 별일 아니니까. 너 먼저 병실에 데려다주고 바로 가서 가져올게. 그는 그 파란색 파일이라는 것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몰랐다. 하지만 그 책상 아래에는 김 변호사님의 사람이 오늘 새벽 어둠을 틈타 최신형 고감도 소형 녹음 장치를 이미 설치해 두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가 내 서명이 담긴 유언장 변경 의향서를 받아들고 그 서재로 돌아가 그의 어머니, 여동생과 함께 다시 한번 의기양양하게 살인 계획을 확인하며 500억이 손에 들어올 멋진 미래를 꿈꾸는 모습을 거의 상상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대화는 선명하게 한 글자도 빠짐없이 녹음될 것이다. 법정에 제출될 때 그들의 관뚜껑에 마지막 못을 박는 증거가 될 것이다. 차는 서울대병원 VIP 입구에 부드럽게 멈춰섰다. 박지훈과 그의 가족들은 마치 왕을 모시듯 나를 최고층 VIP 병실로 안내했다. 이곳은 조용하고 시설이 호화로워 병실이라기보다는 5성급 호텔 스위트룸에 가까웠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나는 곧 이곳에서 그들이 내게 깔아준 죽음의 길로 걸어갈 예정이었다. 가족들은 내 병상 주위에 둘러앉아 마지막 따뜻한 정을 연기했다. 시어머니 김미숙은 내 뼈를 으스러뜨릴 듯한 힘으로 손을 꽉 잡았다. 그녀의 눈가는 붉었고 눈물은 말하기 무섭게 흘러내려 내 손등에 뚝뚝 떨어졌다. 몹시 슬퍼 보였다. 서아야, 내 새끼. 꼭 버텨야 한다. 한숨 푹, 딱 한숨만 자고 일어나면 다 괜찮아질 거야. 엄마가 밖에서 기다릴게. 나는 슬픔으로 가득 찬 그녀의 얼굴을 보며 속으로 비웃었다. 나를 기다린다고? 내가 마지막 숨을 거두길 기다렸다가 내 유산을 당당하게 차지하려는 거겠지? 나는 힘없이 그녀를 향해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지훈 씨가 있는데 저 괜찮을 거예요. 시누이 박지민도 다가와 내 이마의 잔머리를 정리해주며 일부러 가벼운 척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새언니, 긴장하지 마세요. 우리 오빠 실력을 못 믿으세요? 게다가 저도 수술실에서 같이 있을 거잖아요. 그냥 꿀잠 잔다고 생각해요. 깨어나면 건강한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 같이 있겠지? 황천길 가는 길에 동행해주겠지? 마지막으로 내 착한 남편 박지훈이었다. 그는 모두를 내보내고 병실에는 우리 둘만 남았다. 그는 내 침대 옆에 앉아 나를 깊이 응시했다. 내가 한때 그토록 빠져들었던 그의 눈에는 지금 복잡하고 역겨운 이 깊은 정과 아쉬움이 가득했다. 그는 몸을 숙여 내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그의 뜨거운 숨결이 내 피부에 닿았다. 무서워하지 마.
서아야. 내가 계속 내 곁에서 내 손을 잡고 있을게. 나는 눈을 감고 그의 연기를 내버려 두었다. 그래, 내 심전도 모니터가 일직선이 될 때까지 내 손을 잡고 있겠지. 그리고 나면 당당하게 내 500억 유산을 받으러 갈 수 있을 테니까. 당신들 가족 곧 꿀잠 자겠네. 탐욕과 죄책감으로 흥분해서 잠 못 이루는 그런 꿀잠. 간호사가 이동 침대를 밀고 들어왔을 때 나는 박지훈의 입가에 거의 알아챌 수 없는 승리를 앞둔 미소가 스치는 것을 보았다. 그는 이미 초록색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마스크와 모자를 써서 두 눈만 드러내고 있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위장된 온정은 없었다. 오직 외과의사가 곧 절개할 표본을 마주할 때의 그 냉정하고 전문적이며 심지어 약간의 흥분마저 띤 빛만이 남아 있었다. 나는 침대에 누워 간호사에 의해 천천히 수술실 방향으로 밀려갔다. 복도는 조용했고 바퀴가 바닥을 구르는 소리만 들렸다. 박지훈과 박지민이 좌우에서 따라왔다. 나는 두 사람의 호흡이 평소보다 가빠진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사냥꾼이 먹잇감을 잡기 직전의 흥분이었다. 하나씩 문을 통과하자 차가운 금속 빛을 내는 수술실 자동문이 눈앞에 나타났다. 저 문만 들어가면 나는 도마 위의 생선 신세가 되어 마음대로 난도질 당할 것이다. 바로 지금이다. 간호사가 나를 밀어넣으려던 바로 그 순간 나는 목구멍에서 격렬하고 급한 기침을 터뜨리며 마치 모든 힘이 빠져나간 것처럼 몸을 웅크렸다. 쿨럭, 쿨럭쿨럭. 나는 가슴을 움켜쥐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고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왜 그러세요? 새언니, 박지민이 놀라 소리쳤다. 박지훈도 즉시 몸을 숙여 긴장하며 물었다. 서아야, 왜 그래? 어디 불편해? 그의 긴장은 진짜였지만 내 몸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완벽한 계획이 마지막 순간에 틀어질까 봐 걱정하는 긴장이었다. 나는 그의 팔을 붙잡았다. 손톱이 힘 때문에 그의 살을 파고들었다. 나는 겁에 질려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잠깐만요. 심장이 너무 불안하고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저 오늘 수술 못하겠어요. 취소할래요. 수술 취소. 박지훈과 박지민이 동시에 소리쳤다. 목소리에는 충격과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가득했다. 박지훈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고 명령조의 의사 말투로 내게 말했다. 서아야, 장난치지 마. 지금이 최적의 수술 시기고 공여자는 오래 기다릴 수 없어. 내 몸 상태도 지금이 제일 좋다고. 이건 그냥 수술 전 긴장 증후군이야. 아주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그는 간호사에게 나를 억지로 밀어넣으라고 시키려 했다. 안 돼. 나는 온 힘을 다해 비명을 질렀다. 그 소리는 층 전체의 정적을 날카롭게 갈랐다. 말했잖아요. 오늘 수술 안 한다고. 난 환자고 내 몸을 결정할 권리가 있어요. 날 강요할 수 없어요. 병실로 돌아갈래요. 당장. 나의 격렬한 반응은 주위의 다른 의사와 간호사들의 주의를 끌었다. 병원 규정상 환자가 의식이 있고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 긴급 구조 상황이 아니면 어떤 수술도 강제로 집행할 수 없었다. 마스크 뒤로 박지훈의 얼굴은 분노로 파랗게 질려 있었다. 그는 나를 죽일 듯이 노려보았다. 그 눈빛은 마치 지금 당장이라도 손으로 내 목을 조르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그럴 수 없었다. 여기는 공공장소였고 너무 많은 눈이 지켜보고 있었다. 몇 분간의 대치 끝에 마취과 과장과 병원 관계자도 달려왔다. 나의 확고한 태도를 확인한 후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박지훈에게 말했다. 박 과장님, 환자 본인이 거부하니 규정을 어길 수 없습니다. 수술은 연기해야겠습니다. 박지훈의 주먹이 옆에서 으드득 소리를 내며 쥐어졌다. 결국 그는 내가 간호사에 의해 다시 VIP 병실로 옮겨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병실로 돌아와 문이 닫히는 순간 그 가족은 마침내 마지막 가면을 벗어던졌다. 내가 채 눕기도 전에
복도에서 시어머니 김미숙의 신경질적인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아마 병실 방음이 잘 된다고 생각했는지 거리낌 없이 박지훈에게 고함을 질렀다. 어떻게 된 거야? 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그 천하의 쌍년이 뭘 알아챈 거야? 왜 갑자기 수술을 취소해? 내 500억. 그 직후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박지훈이 뛰어들어왔다. 그의 뒤에는 마찬가지로 창백해진 박지민이 따라 들어왔다. 지금의 박지훈 얼굴에는 더 이상 다정함이라고는 한 조각도 없었다. 그는 두 눈이 붉게 충혈되어 분노한 야수처럼 흉측한 얼굴이었다. 그는 몇 걸음에 내 침대로 다가와 어깨를 붙잡고 마구 흔들었다. 윤서아. 시발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날 갖고 놀아? 이 병약한 몸은 그의 흔들림을 견딜 수 없었다. 머리가 어지럽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침대에 기대어 고개를 들고 그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내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의존은 없었고 차가운 조롱과 숨김없는 증오만이 가득했다. 나의 침묵은 그를 완전히 격분시켰다. 말해. 벙어리야? 뭘 들은 거지? 그는 내 턱을 움켜쥐고 억지로 자신을 보게 만들었다. 잘 들어, 윤서아. 넌 오늘 하든 안 하든 해야 해. 우리 박씨 집안에 들어온 이상 죽는 것도 내 허락받고 죽어야 한다고. 그는 마지막 인내심을 잃고 눈에 흉광을 드러냈다. 다른 한 손을 높이 쳐들었다. 나를 때려서라도 굴복시키려는 모양이었다. 그의 손바닥이 떨어지기 직전. 쾅. 병실 문이 외부에서 가해진 거대한 힘에 의해 부서지듯 열렸다. 제복을 입은 여러 명의 경찰이 양복 차림의 냉정한 표정을 한 중년 남자를 둘러싸고 들어왔다. 선두에 선 사람은 바로 김석진 변호사였다. 그는 완전히 얼어붙은 박씨 가족은 쳐다보지도 않고 곧장 내 병상 앞으로 걸어와 허리를 살짝 숙이며 지극한 존경의 말투로 말했다. 서아 아가씨, 제가 늦었습니다.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몸을 바로 세우고 넋이 나간 박지훈을 향해 천천히 돌아섰다. 서류 가방에서 문서를 꺼내 그의 눈앞에 들어 보이며 한 글자 한 글자 명확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병실 전체에 울려 퍼지게 말했다. 박지훈 씨, 당신을 정식으로 체포합니다. 이것은 제 의뢰인인 윤서아 아가씨께서 당신과 당신의 어머니 김미숙, 그리고 당신의 동생 박지민을 상대로 제기한 살인미수 공동고소장입니다. 김 변호사의 말이 떨어지자 병실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다. 허공에 멈춰있던 박지훈의 손이 굳었고 얼굴의 흉포함과 광기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은 극도의 충격과 황당함이었다. 그는 천지가 개벽할 농담이라도 들은 듯 몇 초간 멍하니 있다가 신경질적으로 웃기 시작했다. 하하. 김 변호사님, 지금 농담하시는 겁니까? 살인미수. 내가 누굴 죽이려 했다고요? 내 아내를. 그는 나를 가리켰다가 다시 자신을 가리켰다. 내가 이 사람 주치의입니다. 내가 지금 아내 목숨을 구하려던 참이었는데 이건 명예훼손이고 피를 토하는 소리라고요. 시어머니 김미숙도 정신을 차리고는 당장이라도 시장통 안악내처럼 달려들어 김 변호사의 코를 가리키며 악을 썼다. 당신은 어디서 굴러먹던 늙은이야. 무슨 헛소리를 짓거려. 우리 지훈이가 죄 살리려고 얼마나 애썼는데 감히 우리 아들을 모함해. 경찰 양반들, 이 사람 말 듣지 마요. 당장 이 영감탱이나 잡아넣으라고요. 신우이 박지민도 거들었다. 맞아요. 우리 오빠는 대한민국 최고의 의사예요. 수많은 사람을 살렸는데 어떻게 사람을 해쳐요? 뭔가 착오가 있으신 거 아니에요? 그들 가족은 여전히 마지막 발악을 하며 자신들의 완벽한 이미지로 상황을 흐리려 했다. 김 변호사는 그들의 아우성에도 얼굴에 어떤 동요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그들을 차갑게 한번 쳐다보고는 뒤에 있는 경찰에게 고갯짓했다. 경찰 한 명이 앞으로 나와 증거물 봉투에서 소형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다. 다음 순간 서재에서 나눴던 그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대화가 한 글자도 빠짐없이 선명하게
병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지훈아,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 그 골골대는 년만 죽으면 500억은 다 우리 거야. 엄마, 걱정 마세요. 수술대 위에서의 사고는 추적하기 제일 어려워요. 완벽하게 준비했어요. 오빠, 그때 내가 옆에서 호흡 맞춰줄게. 절대 들킬 리 없어. 이것은 어젯밤 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 들었던 첫 번째 녹음이었다. 그리고 곧바로 두 번째 녹음이 똑같이 선명하게 흘러나왔다. 그 멍청한 년이 유언장까지 고쳐서 모든 돈을 나한테 준다잖아. 이건 하늘이 돕는 거야. 하하하하, 이것은 박지훈의 의기양양한 광소였다. 내 말이 그 말이야? 남자한테 정신 팔린 년들은 다 머리가 나쁘다니까. 지훈아, 돈 받으면 엄마가 청담동에 제일 큰 빌라 사줄게. 그리고 진짜 우리 집안 수준에 맞는 명문가 아가씨 소개해줄게. 이것은 시어머니 김미숙의 계산적인 목소리였다. 오빠, 내 몫으로 최신형 포르쉐 사주는 거 잊으면 안 돼. 이것은 시누이 박지민의 애교 섞인 요구였다. 녹음 속에서 세 사람은 내 유산을 나누고 수술살인의 모든 세부 사항을 공모하고 있었다. 그 희희낙낙한 어조, 거리낌 없는 웃음소리는 그들의 현재 새하얀 얼굴과 가장 아이러니한 대조를 이루었다. 녹음이 재생될수록 박지훈의 얼굴에서 핏기가 점점 사라졌다. 충격에서 당황으로, 그리고 완전한 절망으로. 그의 몸이 휘청거리며 거의 서 있기 힘들어 보였다. 시어머니 김미숙의 고함은 뚝 그쳤고 그녀는 목이 졸린 닭처럼 입을 벌린 채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박지민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빼도 박도 못할 증거 앞에서 어떤 변명도 무력했다. 녹음 재생이 끝나자 경찰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와 차가운 수갑을 내보였다. 박지훈, 김미숙, 박지민. 당신들은 불법적인 재산 점유를 목적으로 의료수술을 이용한 살인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당신들을 정식으로 체포합니다. 당신들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당신들이 하는 모든 말은 법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시어머니 김미숙은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횡설수설하며 손을 내젓다가 결국 눈을 뒤집고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경찰은 이미 겁에 질려 넋이 나간 박지훈과 박지민의 손목에 가차없이 수갑을 채웠다. 박지훈은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영혼이 뽑힌 인형처럼 텅 빈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입술을 달싹였지만 한마디도 뱉어내지 못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아직 끝이 아니었다. 그들이 병실 밖으로 끌려나가는 순간 조용하던 복도가 갑자기 아수라장이 되었다. 수많은 플래시가 순식간에 터지며 복도를 대낮처럼 밝혔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언제부터 기다렸는지 출구를 완전히 막고 있었다. 박지훈 의사님, 녹음 내용은 사실입니까? 정말 아내의 유산을 노리고 살인을 계획하셨습니까? 서울대병원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병원 차원의 조직적인 범죄는 아닙니까? 천재 의사가 사실은 살인마였다니. 박지훈 씨,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고 셔터 소리가 사방에서 울렸다. 한때 언론의 찬사를 받고 수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던 의학 천재 박지훈은 지금 막 갈아입지도 못한 수술복 차림에 차가운 수갑을 차고 전 국민의 카메라 앞에서 초라하게 서 있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손으로 얼굴을 가리려 했지만 수갑 찬 손을 잊은 탓에 그 모습은 더욱 우스꽝스럽고 비참해 보였다. 이 모든 것은 당연히 김 변호사의 작품이었다. 그는 그들이 법의 심판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되어 역사의 치욕스러운 기둥에 영원히 박제되기를 원했다. 박씨 집안의 충격적인 추문은 가장 폭발적이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단 몇 분 만에 대한민국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혼란이 조금 가라앉자 김 변호사는 나를 보호하며 병실 밖으로 나와 언론 앞에 섰다. 그 순간 모든 렌즈가 나를 향했다. 나는 더 이상 부축을 받아야 하고 말 한마디도 헐떡이며 하던 병자가 아니었다. 나는 꼿꼿이 허리를 폈다. 몸은 여전히 허약했지만 내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강했다. 나는 목을 가다듬고
수많은 카메라와 마이크를 향해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나의 선언을 읊었다. 여러분, 제가 바로 윤서아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죽기만 하면 500억의 재산을 안겨줄 수 있다는 골골대는 연입니다. 제 남편, 서울대학교 병원 최연소 심장외과 의사 박지훈은 그가 가장 잘 다루는 수술용 칼로 제 생명을 끝내고 제 유산을 차지하려 했습니다. 제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이 죽음의 수술에 가장 적극적인 옹호자이자 공모자였습니다. 그들은 제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 생각했고 자신들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현장에 있는 모든 충격받은 얼굴들을 훑어보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제 생명도, 제 재산도 모두 제 스스로가 지배할 것입니다.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내 말은 생중계 카메라를 통해 모든 가정에 전달되었다. 나는 동정을 구하는 피해자가 아니라 막다른 길에서 반격에 성공한 전사였다. 이 막장 드라마는 마침내 막을 내릴 때가 되었다. 반박할 수 없는 녹음 파일이 핵심 증거가 되어 사건의 재판은 이례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박지훈은 살인미수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의사 면허는 영구 박탈되었다. 그의 인생은 의료계의 신단에서 감옥의 나락으로 곧장 추락했다. 공범인 시어머니 김미숙과 시누이 박지민도 각각 징역 10년과 7년을 선고받았다. 내가 동시에 제기한 이혼 소송과 재산 보전 신청도 모두 법원의 인용을 받았다. 그들은 치밀하게 계획했지만 결국 내게서 단 한 푼도 얻지 못했다. 한때 천재 의사를 배출했다며 위세를 떨치던 박씨 집안은 하룻밤 사이에 명예가 땅에 떨어져 전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는 대상이 되었다. 그들이 속했던 병원도 큰 타격을 입어 신뢰도가 급락했고 나중에는 대규모 내부 정리와 경영진 교체가 있었다고 한다. 모든 일을 해결한 후 김 변호사의 주선으로 나는 국내에서 수술을 받지 않고 미국으로 날아가 세계 최고의 심장센터에서 노벨상 후보팀으로부터 이식 수술을 받았다. 수술은 매우 성공적이었다. 마취에서 깨어나 처음으로 내 가슴속에서 강하고 힘차게 뛰는 심장을 느꼈을 때 나는 울었다. 이번에는 배신과 증오 때문이 아니라 새로운 삶 때문이었다. 나는 미국에서 1년간 재활 치료를 받았다. 1년 후 나는 한국으로 돌아왔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 나는 마치 환골탈태하여 새로운 삶을 얻은 것 같았다. 몸에 쏟아지는 햇살은 그토록 따뜻했고 폐로 들어오는 공기는 그토록 상쾌했다. 나는 숨어서 조용히 사는 안일한 삶을 택하지 않았다. 나는 그들이 한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빼앗으려 했던 그 돈으로 서아의 빛이라는 이름의 의료정예 재단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의료 분쟁 및 사고에서 정보의 비대칭성과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속고 상처받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가장 전문적인 법률 지원과 의료 자원을 제공하는 곳이다. 재단 설립 발표회 날 나는 다시 언론 앞에 섰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한때 의료 시스템의 수혜자였지만 그 희생자가 될 뻔도 했다고 말했다. 질병 앞에서 생명이 얼마나 연약한지 알고 그 연약함이 탐욕과 악에 의해 이용될 때 얼마나 절망적인지 더욱 잘 안다고. 내 남편은 수술용 칼로 나의 500억을 빼앗아 호화로운 인생을 살고 싶어 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이 500억으로 더 많은 사람의 생명과 정의를 지킬 것이다. 나는 이것이야말로 그들의 끝없는 탐욕에 대한 가장 완벽하고 철저한 복수라고 생각한다. 그들이 가장 갈망했던 것으로 그들이 가장 경멸했던 일을 하는 것, 이 돈이 내 손에서 그들의 더러운 욕망보다 수천 배는 더 찬란한 빛을 발하게 하는 것.